자, 우리 점심 먹고 졸린데 짤막하게 우리 교재 401쪽에 보면 기타의 행정작용 유형으로서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자동적 처분 이렇게 4가지 종류 행위가 나열되어 있어. 자, 여기 부분은 단골로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고 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영역이고 짤막짤막해요. 그래서 몇 가지 논점만 간단히 정리한 뒤에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 제목에 이제 첫 번째 가행정행위 나왔지? 이때 가가 이제 한자 말인데 가가 뜻하는 바는 임시적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는 행위를 했는데 상대방 국민하고 사이에 아주 확정적으로 최종적으로 무슨 권리 의무를 확정짓는 게 아니고 일단 임시적인 조치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치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에 뭐 가행정이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핵심은 뭐야? 그 두 번째 줄에는 잠정적으로 이런 말 나오지? 잠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면 돼. 최종 확정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행정법 관계에서의 국가와 개인 사이의 어떤 권리나 의무를 잠정적으로 확정짓는 행위.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국민하고 사이의 어떤 권리 의무를 결정해 놓는 행위니까 최종 확정짓는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일단 임시적인 조치로 국민하고 사이의 권리 의무 맺어놓은 거야. 그렇게 하는 조치를 한자로 줄여서 가행정행위라고 부른다. 그럼 예를 보자. 예를 보면 한 2개 정도만. 거기 셋째 줄에 보면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을 잠정적으로 직위해제하는 것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학을 대부분 많이 할 텐데 행정학에서 공무원법 공부할 때 직위해제라는 인사조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경찰서장직에서 직위, 경찰서장직 해제, 물러나, 서장직에서 물러나, 그리고 대기하고 있어. 이런 겁니다. 최종 징계 결정 나올 때까지 물러나 있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과 그 계급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담당하던 보직, 담당하던 자리에서 물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러나서 대기하고 있으라. 이게 직위 해제라는 조치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징계 중에서도 파면, 해임, 그다음에 그 강등, 정직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징계를 중징계라고 부르는데 이런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파면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내려졌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지금 그동안에 맡아보던 그 자리를 계속 자리에 앉아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거 부적정을 하다. 그래서 일단 물러나. 그리고 최종 징계 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려. 이 조치입니다. 그게 직위해제인데 이게 이제 임시적인 조치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이 공무원은 파면시키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사권자한테 통보를 해요. 그 결정을. 그럼 인사권자가 이 공무원한테 당신은 파면합니다. 문서로 이제 파면 통지를 보내서 공무원 신분 박탈하지. 그게 그 인사권자에 의해서 이제 징계위원회 결정을 받아 인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게 최종 징계 처분이 이게 이제 최종 징계. 근데 그거 내려지기 전까지 일단 너 물러나서 대기. 이게 직위해제. 이게 임시적 조치란 말이야. 그지? 그렇게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받을 만한 일은 했지만 과거에 공적이 크고 뉘우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참작해 볼 때 징계를 안 하는 걸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참작 결과. 그러면 뭐 다시 복지, 그죠? 이 최종 조치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지? 네, 그래서 그게 하나 정도 대표적인 예다. 응? 자, 이거 이렇게 임시적인 국민하고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 이런 거 임시적인 어떤 효과를 갖는 조치를 행정기관이 하려면 법에서 그런 임시적 효과를 갖는 조치를 해도 된다라고 따로 근거가 있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응? 왜냐하면 최종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속에 그에 앞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응? 그래서 첫 번째 논점,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응? 최종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본다. 응? 별도의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뭐야? 가행정행위는 원래의 전형적인 행정행위는 아니다. 왜냐면 원래의 통상의 행정행위는 상대방하고 국민하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를 확정적으로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거든.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고 잠정적으로만, 임시적으로만 권리 의무를 뭐 발생, 변경, 소멸된 거로 하자, 이런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다르긴 한데, 그거 빼고는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법 집행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라는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은 다 갖고 있다는 거야. 응? 효과가 임시적이라는 거 빼고는. 응?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동그라미 이번에 이건 뭐야? 제목도 그렇게 붙이지만 가행정행위라는 조치도 행정행위로 본다. 응? 행정행위로 보게 되면 그 다음 논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행위에 관한 여러 논리들이 다 똑같이 적용되겠지? 그러니까 행정행위 할 때 갖춰야 될 요건, 응? 요건 못 갖추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되고, 하자 정도 있더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사유 내게 되고, 취소사유 있는 행위면 공정력이 있어서 권한행위 기간이 취소할 때까지 일단 유효로 통용돼. 이런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효과 뭐 볼 거 할 게 있나? 1번 가행정위는 종국적 결정이라고도 하지. 쉬운 말로 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효과를 갖는 거예요. 응? 최종 조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최종 조치에 흡수돼서 소멸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거기 써 있어요. 그런 결과 여러분들 1번 두 줄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핵심은 가행정위가 있고 나서 그다음에 종국 결정, 최종 결정까지 나왔다. 그럼 상대방은 가행정위의 승복을 못하더라도 그걸 갖고 싸울 필요는 없고 최종 결정을 갖고 싸우라. 왜냐면 최종 결정이 있게 되면 그 앞서 행해졌던 가행정위는 소멸돼 버리니까 그걸 갖고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최종 행위에 흡수된 거로 보기 때문에 최종 행위를 갖고 최종 조치를 갖고 소송으로 싸워라. 그 셋째 줄, 넷째 줄, 가행정위가 있은 후 종국적인 처분이 행해졌다라면 이제 가행정위는 소멸된 거니까 다툴 수 없고 최종적 종국적 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는 여러분들 불가변력이라는 단어. 우리 이미 배웠어. 불가변력 뭐야? 국민한테 그죠? 그대로만 변경시킬 수 없게 하는 거잖아. 누가? 행정청이. 국민한테 법 집행이란 행정청 자기 자신도 일단 국민한테 조치를 한다면은 함부로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다. 이거 못하게 하는 게 불가변력하냐? 근데 봐, 이거 가행정이라는 건 임시 조치 아니야? 임시 조치니까 뭐야? 이게 이제 최종 조치에 의해서 임시 조치와 다르게 결정 날 수가 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가행정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최종 조치에 의해서 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가행정 조치보다 좀 더 불리한 내용으로 상대방한테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해도 이거 왜 불리한 내용으로 바꾸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툴 수 없게 되는 거야, 국민이. 그래서 가행정행위는 첫째 끝에 불가변력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논리적 결론 이해하게 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조금 더 가행정행위 내용보다 상대방한테 더 불리하게 결정됐다고 그거 불가변력에 위반한 것이다라고 상대방이 최종 결정을 다툴 수 그런 이유로 다툴 수는 없게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면 그 밑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1번 판례 그거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나왔냐면, 자, 자, 첫째 줄에 문장의 주어 뭐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응? 그죠? 그 다음 뭐예요? 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들에게, 응? 뭐 했대? 둘째 줄에 과징금 부과처분이라는 선행처분을 했대. 응? 그러니까 이 여기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말하는 게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담합행위라고 들어봤어? 담합? 이 짜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소주 회사 뭐랄까 라면 회사들이 있다고 치자. 응? 라면 회사 뭐 농심도 있고 오뚜기도 있고 있잖아. 근데 라면 회사들이 짜고 뭐 할까? 일시에 가격을 인상해. 짜고 이런 거 소위 자유시장 체제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법으로 금지하고 걸리면 처벌해요. 불공정 행위라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경쟁을 해가지고 어떤 기업이 우리는 가격을 올리고 싶어. 그럼 뭐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기업이 자기 제품을 올려야 되는 거지. 올릴 때도 잘 봐야지. 자기네만 가격 올리고 다른 회사들은 안 올리면 자기네 제품이 월등히 좋지 않는 한 뭐 덜 팔릴 거 아니야. 그러면 손해날 거라고 생각하면 가격 안 올리는 거지. 이게 이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이기도 하잖아. 응? 그지? 근데 이걸 같은 제품 파는 업자들이 서로 짜고 똑같이 일시에 가격을 올려버리면 이거는 업자들만 이득이 되는 거고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그거 다 올리는데 안 사 먹을 게 있나?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제 금지하고 처벌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업자들이 짜고 가격 인상했다는 게 적발이 된 거야.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업자들한테 자, 법 위반했으니까 과징금이라는 게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득 이거 부과하는 거거든. 나빠라 가지고 그래서 과징금을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회사가 서로 짜고 가격을 다 올린 게 적발이 됐어. 그러니까 일단 행정기관이 3개 회사에 대해서 모두 과징금을 부과했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어. 근데 또 법에 보면 이 3개 회사가 짜고 했는데 이 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담합했지, 이래 짜고 가격 올렸지 해가지고 조사하는데 이게 협조를 잘하는 업자가 있단 말이야. A 회사, B 회사는 뭐 자기네는 안 했다고 그러고 막 그런데 C 회사는 술술 다 실토해. 우리가 언제 A, B, C 회사 다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어디서 모여서 어떻게 언제 가격을 올리기로 다 짰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에 아주 성실하게 협조를 하네. 그러면 법에 보면 이렇게 조사에 성실하게 그 협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짜고 가격 올린 3개 업체 모두에 대해서 다 똑같이 과징금 부과를 다 해놓고 이게 여러분 거기 보면 선행처분이라고 해. 일단 먼저 한 거잖아. 다 똑같이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뭐야? C 업체가 잘 협조한 업체. C 업체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돼? 감액해 준 거야. 줄여준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셋째 줄 보면 어떻게 돼? 셋째 줄 끝에 보면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이 협조를 잘한 업체들은 과징금 감면 처분해 줬지. 응? C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면 처분해 준 거야. 그래놓고 이게 후행 처분이라고 했지. 여기다 판결문이 써놨습니다. 자,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C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C업체에 대해서 일단 이 업체가 담합을 했긴 했는데 일단 과징금 다른 회사하고 똑같은 금액 부과했다가 근데 이게 최종은 아니잖아. 그치? 이 협조를 잘하거나 아니면 여기 보니까 자진신고했대. 그러니까 자기네가 짜고 쳤다고 짜고 가격 올렸다고 신고를 자진해온. 우리가 죄를 범해도 자수하면 형을 깎아주듯이, 그죠? 여기도 이 C업체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왔어. 자기네가 가격 담합했다고. 그렇지만 신고해온 상태에서 깎아주지 않고 일단은 다른 업체들하고 똑같이 과징금을 먼저 부과해놓고 나서
나중에 시업체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줄여가지고 깎아준 거지. 감면 처분한 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이게 최종 처분인 거야, 여러분들. 우리 지금 교재에서 그러면 이게 종국적인 처분을 내린 거고, 자진신고 협조 잘하는 업체. 여기는 일단 C업체에 대해서 다른 업체하고 똑같은 금액을 부과한 건 이거는 이제 잠정적, 그러니까 이 가행정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한 거다 이거지. 근데 우리 조금 아까 위에 읽었지. 잠정 처분이 일단 먼저 있고 나중에 종국적 처분이 행해지면 어떻게 돼? 잠정 처분은 소멸해버리잖아. 종국적 처분에 흡수돼요, 소멸.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승복 못한다고 다투려면 이 잠정적 처분은 없어졌으니까 이걸 다툴 수는 없고 종국적 처분을 대상으로 다퉈야 된다. 그지? 그 논리잖아.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일단 먼저 과징금 똑같이 부과했던 건 최종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후행 처분이 있게 되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해버린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소멸된 잠정 처분 후 잠정적인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미 소멸되어 버린 걸 다투는 건 안 된다. 자, 판례 꼭 알아두고 다음 페이지 가면 또 이제 사전 결정, 예비 결정 이런 주제가 있어요. 자, 의의를 읽어보자. 의의. 자, 이를 읽어보니까 복잡한 행정 결정을 몇 단계로 나눠. 복잡한 행정 결정을 몇 단계로 나눠서 1단계에서는 뭐에 관한 결정. 그리고 그거는 이미 1단계 고결정은 확정난 거.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뭐 결정. 3단계에서 최종 결정. 이렇게 복잡한 결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결정을 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로 구분하여 최종 결정의 요건 중에 일부에 관해서 행정청에는 종국적, 확정적. 말이 좀 어려운데 복잡한 결정을 몇 단계로 나눈 다음에 1단계 뭐뭐는 1단계에서 결정. 그럼 그거는 그 부분만은 확정 난 거야. 그런 논리, 그런 조치를 사전 결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 번째 끝에 요거 예 하나. 원자로 및 원자력 발전소 관계 시설의 부지 사전 승인.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밑에 판례도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자, 그 밑에 판례 알아보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폐기물 첫째 줄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이게 최종 결정입니다. 행정기관의 최종.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 허가 결정이 내려지기 앞서, 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뭐부터 하래? 사업 계획서를 먼저 짜서 행정기관에게 제출. 이게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는 게 1단계 행위야. 그러면 우리 칠판에다 써보자. 뭐라고 써있냐면, 자, 어떤 사람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먼저 작성해서 사업 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라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 여기에는 뭐겠어요? 자기가 무슨 폐기물 처리 사업을 어느 규모로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거지. 이거 제출. 그러면 행정기관이 검토. 여기에는 뭐더라면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 내용. 어떠한 폐기물 처리 사업에도. 그러면 검토해서 이게 두 가지. 자, 적정 통보. 사업 계획 내용이 적정하다고 통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돼? 사업 계획서에 들어있는 사업 내용은 적정하지 않다. 부적정 통보를 해주는 경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면 적정 통보를 일단 받으면 어떻게 돼? 사업 내용은 문제 없다. 1단계 사업 내용은 문제 없다고 결정 난 거야. 그럼 행정기관은 이제,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하려는 사업 내용은 문제 없다고 이런 결정이 났다. 그러면 이제 뭐만 하냐면 이제 시설을 요건을 구비합니다. 시설을 갖춰. 법이 요구하는 허가가 되기 위한 시설을 다 설치해. 그래서 시설 요건을
구비해서 이제 폐기물 처리 허가 내달라고 신청 2단계. 여기까지가 1단계. 그다음 2단계는 이제 시설을 갖춰서 허가 내달라고 신청. 그러면 행정기관은 여기서 뭐만 할까요? 사업 내용은 다 검토 끝나서 1단계에서 사업 내용 자체는 문제 없음. 결정 났지? 2단계에서 뭐만 심사해? 그러면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구비했나? 요거만 심사해서 뭐해? 그 다음에 최종 허가.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허가 결정. 이렇게 내리는 거야. 간단히 주세요.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는 거지. 이거 설명하다 조금은 또 저기지만 여러분들 공무원 우리 구급 공무원 시험 몇 단계로 합격자 결정해? 응? 1단계에서 뭐만 봐? 필기 시험. 그럼 필기 시험의 목적은 말하자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뭐 이런 걸 갖췄느냐? 이거 검증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필기 합격자 결정. 그러면 이제 그거는 결정 난 거야. 끝난 거잖아.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지식 능력은 있다. 응?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럼 필기 합격자들 대상으로 면접을 치러. 그죠? 그래서 면접에서는 이제 뭐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거를 또 검증. 그러고 나서 최종 합격 결정.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무원을 뽑을 때 처음부터 생각해봐. 처음부터 지식 능력에다가 뭐 그 사람의 인성, 장래 발전 가능성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뭉뚱그려 가지고 막 그 전국에 신청한 사람들 다 이거 심사해서 최종 합격 결정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이 걸릴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복잡한 거를 줄여. 단계를 나눠. 그래서 1단계는 일단 지식 능력만 검증하자. 그래서 필기시험 보게 하고. 그래서 1단계에서 이제 걸러지지. 그러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번에는 면접을 보자. 그래서 다른 거 검토. 그래서 최종 결정하자. 이렇게 하면 시간도 비용도 전략. 거기다가 수험생들도 편해. 수험생들도 일단 신청하고 최종 결정 나올 때까지 만약에 시간 엄청 걸린다 그러면 1년 뒤에야 최종 합격자 결정? 그럼 그 사이에 자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거 하기도 힘들고, 그죠? 근데 1단계 필기에서 합격!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뭐만 하면 돼? 그럼 면접 준비를 노력하면 되겠지? 근데 1단계에서 떨어진 사람은, 필기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뭐야? 면접 준비할 필요 없잖아. 뭐 다른 길을 선택해 가든가 아니면 다음번 시험을 위해서 다시 필기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얘기야. 여기 써 있는 걸 봐. 행정기관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1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이렇게 먼저 이런 1단계 결정을 하도록 하는 취지는 뭐래? 두 번째 줄에 어떤 사람 자기가 최종 허가받을지도 모르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까지 갖춘다고 갖췄다가 한참 뒤에 이제 돈까지 많이 투자했는데 최종 허가 거부되면 어떻게 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아예 요거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부적정 통보를 내려주면 그 사람은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반대로 그 한편 상대방도 그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행정기관도 복잡한 결정을 나눠서 이렇게 결정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심사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다 하면서 결국 이제 넷째 끝에 행정청이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해서 적정 통보나 부적정 통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적정 통보 받은 자에 대해서는 뭐야? 시설 갖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2단계에서는 뭐만 검토해? 시설 요건 구비했는지만을 간단히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그죠? 행정기관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니까. 그냥 꼭 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이 사전 결정 또는 예비 결정이라는 거 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될까? 아니다. 이것도 뭐야? 최종 결정에 앞서 이제 행해지는 결정들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최종 결정 권한. 여기서 보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이 부여된 행정기관은 뭐 할 수 있어?
폐기물 최종 허가 전에 뭐 1단계 이런 결정 알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별도로 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 결론. 자, 성질은 어떨까? 사전 결정의 성질은. 이거 아까 가행정하고 비슷한 논리지. 최종 결정을 내려고 남겨놓고 앞서 1단계에서만 내린 결정이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원 합격자 결정에 최종 합격자 결정에 앞서서 1단계로 필기 합격자 결정만 내려지는 것도 일단은 그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지식 능력은 갖추고 있다는 건 이건 이제 확정 난 거잖아. 그지? 네, 그거 갖고 이제 더 이상 뭐라 그러진 않아. 그거는 더 이상 심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1번에 보면 어떻게 돼? 최종 결정에 앞서 최종 결정의 그 요건을 이루는 그러니까 공무원 합격되기 위한 요건 중에 일부인 지식 능력 요거는 갖췄다고 1단계에서 결정하는 거지 필기학교. 그렇다면 둘째 줄 최종 결정의 요건 중 지식 능력 이거에 관해서 일부에 관해 내리는 결정이지만 적어도 그 일부에 대해서만 최종 결정의 이 요건을 이루는 일부에 대해서만 내리는 결정이지만 둘째 끝에 적어도 그 결정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뭐야? 그 자체가 완결될 효과를 갖는 하나의 행정행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필기 합격자 공무원 최종 합격자 결정에서 탈락해도 그 자기 그 불합격 처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1단계 필기 합격 불합격 결정만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아. 아까 사전 결정은 두 번째 줄에 뭐라고 했어? 사전 결정이 있고 난 후 최종 결정이 또 내려지게 되면 사전 결정은 그에 흡수되어 소멸해버린 거니까 그걸 갖고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는 거지. 똑같은 논리지 아까 가행자. 자, 그래서 밑에 판례 1번이 뭐라 했지? 1번의 키워드는 넷째 줄 폐기물 처리업 허가 있기 전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부적정 통보하는 거는 뭐래요? 아예 이 사람은 부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시설을 갖춰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갖춰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적정 통보 받은 자는 아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법적으로 불이익한 효과를 갖는 조치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 폐기물 처리업 최종 허가 전에 사업 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결론이죠.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2번 판례도 중요하다. 2번 판례는 뭐라고 써있어? 그냥 앞부분을 읽어보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행정기관이 신청받고 승인해주는 조치는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는 조치로서 재량행위에 속한다. 이래놓고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최종 조치 있기 전에 그에 앞서 뭐 했대?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 결정 역시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다. 이렇게 전제를 깐 다음에 따라서 사전 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법의 제한에 배치, 즉 어긋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제한 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행정기관은 처분권 있는 행정에는 사전 결정 신청에 대해서 아예 불허가 있죠. 별 큰 건 아니네. 읽고 나서 보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판례는 아니다. 아까 이거랑 똑같지. 이 최종 폐기물 처리 허가 전에 사전 결정으로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 부적정 통보를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거 뭐야? 최종 요건을 못 갖추면 여기서 1단계에서부터 부적정 통보할 수 있다는 얘기.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응?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3번을 준비합니다. 3번을 보면
첫째 줄에 자 첫째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상 사전 심사 청구 제도라는 것은 민원을 신청하는 국민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는 수반되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로서 미리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민원인이 희망하는 특정한 견해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자, 요거 보기 전에 여러분들 왼쪽 페이지의 날개 부분을 봐봐. 거기다가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소개해놨죠? 한번 읽어보자. 1항 해보니까. 자, 1항. 민원인은 대규모의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허가 같은 걸 받고 싶은데 허가를 받기 전에 뭐 해야 돼?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시설을 설치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자. 내가 최종 허가를 받을지도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막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최종 허가 거부되면 어떻게 돼?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일단 국민이 어떻게 돼? 아,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허가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런 걸 먼저 행정기관에 질문을 해서 사전 심사를 결과를 받아보게 하게끔 하는 제도야. 그래서 된다고, 문제 없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좀 안심하고 이제 투자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대규모 민원 비용이 드는 민원 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장에게 정식으로 허가 신청서 같은 거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내가 이렇게 뭐 사업을 하려는데 이거 허가 대상이 되는지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행정기관장은 사전 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줘야 되고, 민원 심사 결과 가능합니다라고 통보해 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 즉 국민 측에게 귀책 사유, 잘못이 있거나 또는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또는 그밖에 특별한 그 사유로 가능하다고 통보를 했는데, 그지? 이행해 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과를 할 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안인데 허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막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약식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가 허가가 될 수 있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행정기관에게 요구하는 거지. 그러면 행정기관이 이제 약식 심사를 해서 그거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통보를 해줬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통보 결과 가능합니다라고 통보했으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지만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든지 아니면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등 뭐가 나왔어? 불가항력적 사유 때문에 이행을 못 해준다든지, 그지? 이런 이유가 있을 때는 이제 가능하다고 했더라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다고 한 이상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가 들어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걸 읽었다면 판례로 와서 오른쪽에 3번 판례 밑줄 신대 보자. 행정기관은 사전 심사 결과 가능합니다라는 통보를 했더라도, 그죠? 반드시 최종 처분할 때 상대방이 신청한 대로 따라야만 되는 건 아니며, 그죠? 또 사전 심사 결과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더라도 상대방이 다 또 그 요건을 제대로 다시 갖춰서 다시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면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어도 허가가 될 수 있는 점, 이런 점 반대로도. 그러므로 그 민원 사전 심사 결과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상대방에게 권리 의무에
불이익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응? 그래서 이거 말은 길지만 시험은 밑에 거 딱 두 줄 공부하자는 거야. 응?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전 심사 신청받고 사전 심사 결과 통보해 주는 것은 확정적으로 상대방의 권리음에 변동을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 두 줄 꼭 알아두세요. 응? 그 다음에 자 4번 지방자치단체 장이 문장의 주어 최근 판례입니다. 이거 시험에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자 문장의 주어 지방자치단체 장이 뭔 법에 따라서 두 번째 주문한대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밑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 그리고 이미 선정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는 결론은 뭐래? 응? 뭐래요? 그 맨 끝에가 아니고 다섯째 줄, 여섯째 줄 끝에 둘 다 모두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건 이제 어떤 민간 투자 사업자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일단 얘를 먼저 임시적으로 선정을 해놓은 거야. 얘하고 먼저 협상을 해서 합의가 되면 최종 투자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거고, 그죠?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최종 선정은 아니지만 그런 건데 우선 협상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 이미 선정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뭐야? 어쨌든 상대방에게 직접 불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처분이다. 요거만 정확히. 응? 자, 사전 결정 효과 뭐래요? 사전 결정은 자, 여기 잘 보세요. 상대방이 사업 계획서를 냈더니 사업 계획서 적정 통보. 이게 선행 결정. 응? 근데 그러면 사업 계획서에 문제 없다고 적정 통보를 해줬다면 상대방은 이제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갖춰서 신청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사업 내용은 문제 없다고 적정 통보해 놓고 막상 시설 막대한 비용 들어서 시설 갖춰서 신청했는데 엉뚱한 이유로 거부와 이러면 상대방만 막혀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적정 통보해줬으면 2단계에서는 시설 갖췄느냐만 검토하고 시설 구비했으면 허가를 내주는 거다. 이게 바로 후행 결정에 대해서 구속력을 미친다는 거야. 응? 다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두 번째 끝에 판례는 사전 결정에 따라 후행 결정을 하도록 사전 결정 후행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부정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판례 1번이 인정한 경우. 자, 1번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받고 적정 통보 내줬대요. 행정기관이. 응? 그럼 적정 통보를 내줬고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나머지 시설을 갖추어서 허가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요건 구비된 거 아니야? 그럼 허가를 내줬어야 마땅한데도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막상 최종 단계에서는 두 번째 줄은 뭐야? 청소업자가 많이 생겨서 다수 청소업자가 난립이 돼가지고 청소 업무 수행에 효율적이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한 거야. 허가 거부. 불허가 처분한 건 위법이다. 응? 이 판례가 의미하는 건 선행 결정은 후행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한 사례로 봅니다. 반면에 다음 페이지 2번 보면 앞에서는 그 문제 없습니다. 적정 통보 비슷한 걸 했다 하더라도 후행 결정의 단계에서는 그와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꼭 공부해 두세요. 첫째 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주는 조치는 두 번째 줄, 셋째 줄, 재량행위에 속하고, 그 다음에 뭐야?
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주기 최종 승인 전 단계에서 행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 결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건 아니다. 이거 넘어가고, 그래서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앞서 사업계획 문제 없다라는 사전 결정을 내려줬다 하더라도 그 후에 최종 사업 승인 단계에서 뭐 할 수 있대? 응? 그 앞에 내린 사전 결정에 구속받지 않고 행정청은 또 이익 따져봐가지고 다시 거부할 수도 있고 최종 승인을 내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사전 결정에 기속되지 않고, 이게 중요하죠. 응? 근데 1번은 사전 결정에 기속된 거 사례로 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짧은 거 부분 허가 나왔어요. 부분 허가. 응? 말 그대로 뭐야? 전체 허가될 부분, 전체가 허가돼야 될 부분인데 그 중에 일부만 허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부분 허가.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원자로 시설 부지 승인. 응?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의 행위 전체로 따지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야. 근데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인데 이거 중에 중요한 일부가 뭐냐면 거기가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기에 적합한 땅인지 이거부터 먼저 결정하는 거야. 응? 그 일부분만. 응? 자, 그럼 뭐 의미는 특별한 건 없겠지? 그러면 여기 법적 근거 꼭 있어야 될까 따로? 아니다. 이것도 다 최종 전체 허가 권한이 있으면 그 전체 허가될 부분의 일부분만 허가하는 권한도 당연히 들어있다고 보는 거야. 응? 그러니까 별도로 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 응? 2번은 뭐야? 부분 허가도 일부분에 대해서만 금지 의무 풀어준, 그거가 조금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거 빼고 나면 어쨌든 의무를 해제하는 상대방의 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응? 행정행위니까 소송 대상도 될 수 있고, 응? 자, 행정의 성질을 갖는다. 그 다음에 3번 똑같아. 첫째 끝에 부분 허가가 있고 최종적인 허가, 전체에 대한 최종 허가. 응? 이거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멸. 따라서 부분 허가, 소멸된 부분 허가 갖고 소송하는 건 안 된다. 최종 허가를 갖고 싸워야지. 그지? 같은 논리죠? 그렇다면 거기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자주 나와. 자, 첫째 줄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이게 문장의 주어. 그 덧줄이면 뭐야? 부지사전 승인 처분. 그러니까 부지사전 승인 처분의 뜻이 뭡니까? 이 지역, 이 땅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승인 내주는 거야. 응? 근데 이거 성질이 뭐래? 이거는 두 가지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대. 뭐야? 원자력 발전소 들어설 건설 부지를 확정하고 사전 공사를 허용하는 법적 효과를 지닌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응? 자, 그러니까 이게 부지로서 적합하다고 승인이 떨어지면 원자력 발전소를 허가받아 짓는 측에서는 땅 깊숙이 막 파이프 들어갖고 콘크리트 막 부어서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성격도 아울러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문장의 주어 뭐라고?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응? 결론은 뭐라고? 그 자체로 독립된 행정처분. 독립된 행정처분이니까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삼을 수 있는 거지. 하지만 그 뒤에 가면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 최종 원자로 건설 허가 처분이 내려졌어.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 그 앞선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흡수돼 버리는 거야. 최종 원자로 건설. 그러니까 소송으로 싸워야 될 때서는 최종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만 소송 대상으로 삼아서 싸워야 된다. 응?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지.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자기네 사는 동네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원자력 발전소 들어설 적합한 땅이라고 거기 부지 승인이 나온 거야. 부지 승인 처분만 내려진 단계에서 주민들은 부지 승인 처분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이다 하고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거야. 단 예를 들어 소송으로 싸우던 중에
이미 뭐가 나가버렸어? 최종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까지 나와버렸다면 이제는 앞선 부지 승인 처분을 갖고 소송으로 싸울 이익은 없어진다. 이미 소멸돼 버리는 거니까, 그지? 이때는 최종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을 갖고 싸워야 된다. 대상으로 싸워야 된다. 이 말이 된다는 거지? 꼭 알아두고요. 효과 특별한 건 없습니다. 후행 결정의 부분 허가에 따라서 최종 허가도 전체 허가도 부분 허가에 맞춰서 내려야 되는 거다라는 뭐. 근데 그건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 자동적 처분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자동적 처분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자동적 처분이란 빈번히 반복되는 동일 내지 동일한 종류의 행정행위를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행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교통 신호기를 통해서 신호 보내는 거, 그죠? 컴퓨터를 통해서 학교를 배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대? 자동적 처분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이제 법의 행정기본법에서 용어가 통일됐어요. 예전에는 학자들마다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좀 다르게 부르는데 자동적 처분이라고. 예전에는 자동화된 행정결정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점점 늘어나겠지? 많이 늘어날 거야. 자, 동그라미 2번 중요. 행정기본법은 자동적 처분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처음 이 자동적 처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법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잘 봐야 돼. 행정기본법 보니까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렇게 써있죠. 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런 걸 제목 보면 자동적 처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 끝에 다만 재량행위,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뜻이야? 재량행위는 자동적 처분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량행위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잖아.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는 예를 들어 무슨 수량적인 것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야, 어떤 술집 주인이 청소년에게 술 팔았어요. 적발됐어. 근데 얘한테 허가 취소할 거냐, 6개월 영업정지할 거냐, 뭐 3개월 영업정지할 거냐, 1개월 영업정지. 이거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적합한 걸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고려할 때 뭐 그래? 과거에 위반한 전력이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수량적이에요. 위반한 횟수가 있느냐, 이런 거는 뭐 기계장치로 해도 되지만 뉘우치는지 안 뉘우치는지는 이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 감정적으로. 근데 그것까지 기계장치가 알아서 할 수는 없어, 아직까지. 몰라. 뭐 몇십 년 뒤에는 뭐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지 기계가 더 잘 파악할지 모르겠는데 기계장치가 사람만큼 뉘우치는 감정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참작을 해서 결정한다는 건 어렵잖아. 그러니까 재량행위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적 시스템에 의한 처분으로 부적절. 근데 기속행위는 딱 그거거든. 뭐에 해당되냐? 그럼 뭐에 해당되냐? 딱딱 그렇게 가는 거야, 기속행위는. 응? 그죠? 근데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보면 이진법 구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으로 가요? 자, 입력? 그러면 어디로 진행? 그지? 그럼 어디로 진행하면 여기다 또 입력하래. 입력하면 이쪽 경로로 가고, 입력하면 다른 거 입력하면 이쪽으로 가면 또 뭐냐? yes 아니면 no 하면 또 이쪽 경로 이렇게 해서 딱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컴퓨터가. 우리 머리로는 막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시간 걸리지만 이 컴퓨터는 딱 입력하는 순간 바바바바박 이 경로를 따라서 최종 결론으로 빨리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속행위로 처리하게 돼 있는 일은 딱딱딱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속행위는 자동적 처분으로 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는 안 된다. 이거 매우 중요. 그 다음에 자동적 처분은 행위 방식만 자동화된 기계 시스템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 법 집행으로서 국민에게 권리 의무 발생시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것도 행정행위로 봅니다. 우리가 이치상 내봐. 야, 교통경찰관이 수신호하는 거 안 따라도 신호위반.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도 따라야 될 의무 있죠? 그거 안 따르면 신호위반. 교통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안 따라도 신호 위반. 어쨌든 교통신호기가 보내는 신호도 신호에 따르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응? 똑같잖아. 다만 방식만 사람이 하냐 기계가 하냐 이것만 차이가 나오지. 그죠? 그래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그리고 2번 가면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관한 논리를 그대로 다 적용하는데 2번 그냥 참고로 보세요. 행정기본법에도 규정은 안 했지만 여러분 기계장치를 하다 보면 우리 이거 말고도 일상생활의 예로 기계장치로 하는 거 뭐 있지? 저기 뭐 주민등록 등본 뭐 이런 거 뭘로 뗄 수 있어? 그래 인터넷으로 뗄 수 있지? 또 인터넷 아니라 현금 자동 지급기 같은 무인 민원 발급 장치라고 있잖아. 거기 가서 뭐 지문 인식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 그 대형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설치돼 있잖아. 이거 다 이게 자동적 처분이야 그게. 응? 점점 그런 게 많아지겠지만 그런 게 많아지면 질수록 또 공무원 자리는 줄어들어. 그지? 자, 근데 사람이 직접 처리할 때와 달리 기계장치로 하면 뭔가 이게 좀 문서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응? 그래서 이제 위조 방지를 위해서 기계만이 인식할 수 있는 무슨 홀로그램이 뭐 이렇게 이제 붙여진다든지, 그지? 또는 뭐가 생략 이러면 뭐 세세하게 당신에게 이런 조치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고 세세하게 그런 걸 기재해준 게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얘기하죠. 별건 없고 넘어가고. 자, 쌍가루 3번은 얘기했지. 재량행위 학설은 과거 대립했는데 이제 법에서는 재량행위는 안 된다고 했어. 응? 행정기본의 재량행위는 셋째 주 끝에 행정기본법도 재량행위, 재량처분은 자동적 처분 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까 했죠. 자, 자동적 처분의 하자와 권리구제. 아니 자동적 처분도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니까 하자 있으면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와 취소 사유로 나뉘고, 응? 뭐 하자 있는 자동처분에 의해서 불이익 받은 사람은 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여기 성질에 얘기 나네? 뭐 특별한 건 없어. 다만 이제 기계장치 속에 말하자면 컴퓨터 시스템으로 뭐 입력하지? 프로그램 입력해 놓는단 말이야. 그 프로그램은 말하자면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업무 처리 이렇게 하라고 지침 작성해서 내려보내는 거와 똑같은 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중간에 법적 성질 파트에서 뭐가 나와? 이제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은 말하자면 조직 내부의 사무 처리 규칙 정해놓은 것처럼 행정 규칙의 성질을 갖는 거 보고 그 기계장치를 통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최종 나온 우리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이런 거는 이제 공증행위, 행정행위로 보는 거지. 보이기가 이제 성질이었고, 근데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계장치가 기계장치 고장으로 인해서 뭔가 이상한 잘못된 문서가 나왔다든지 뭔가 다른 사람 문서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기계장치 이상이면 기계장치 이상을 이유로 해서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뭐 입력을 잘못해 넣어서 잘못된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건 뭐 나중에 손해배상을 공부하면 다 아는 거니까. 그 정도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론 공부하고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을 기출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